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의 현송일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연히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우리는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언론과 정부를 아직도 비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 덕분에 평화적 올림픽이 가능해졌다는 식의 자화자찬, 적반하장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자세와 생각은 그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짐작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정치도 여전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어제 통합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통합 이후에 다른 당과 당대당 통합은 없지만 개인에 대한 입당은 산문이 아닌 대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통합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만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느탓 곤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기준을 낮추는 이른바 핵 옵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미국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는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죠.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정치권 이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예술단 사전점검단, 이름도 길어요. 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게 어제 왔는데 북한은 19일 갑작스럽게 사전점검단의 방남 중지를 발표하고 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뭐 우리 내일 갈게, 그러면 또 오는 거죠. 예. 그러게요. 왜 중지했는지 사실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북측은 왜 방남 일정을 갑작스레 중지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송월 삼전 관영악단 단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의 사전점검단, 어제 서울역에서 이제 KTX로 강릉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연을 폐기될 가능성이 큰 강릉 아트센터 등을 방문을 했는데요. 먼저 황영조 기념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10분 만에 간단히 둘러보고 나왔고요. 예. 강릉 아트센터는 2시간 30분 정도 머물면서 아주 꼼꼼하게 음향과 무대 시설 등을 이제 살펴봤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곳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전야제 성격으로 아마 예술단의 공연이 좀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북측 점검단은 강릉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오늘 서울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서울에서 공연 시설들을 둘러본 뒤에 이 북측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둘러볼 공연장은 서너 곳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예술의 전당 뭐 이런 데 말이에요. 네, 예. 이 북한 사전점검단에 대한 언론의 관심 굉장히 좀 뜨겁죠. 예.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좀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측의 현송월 대표, 이 환영하는 시민들한테 순인사로 응답하기도 했죠.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기자들이 이제 이거 왜 하루 연기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묵묵부답으로 불편해하신다. 이런 예.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국자가 자,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로 파견하기로 한 선발대의 명단과 일정을 확정을 했죠? 네, 우리 측에서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이제 단장으로 12명이 23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이제 금강산 지역과 마식령 스키장을 이제 둘러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측은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담당으로 하는 그 8명의 그 선발대가 25일부터 역시 2박 3일 일정으로 남측에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구성이 확정이 됐다며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그 토마스 바우 위원장이 아주 그 적극적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지난 20일이었죠. 그 남북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그 남북한 올림픽 참가 회의를 열고 여자 아이스하키 그 단일팀 구성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그 엔트리를 몇 명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잖아요. 여기에 그 원래는 그 이제 23명인데 남북 단일팀의 경우에는 그 35명으로까지 그 늘리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혹시 이제 그 선수단에서 그 탈락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경기에 그 출전하는 그 북한 선수 숫자를 몇 명을 할 것인가도 그 주요 쟁점이었는데 최소 3명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원래 이제 그 북측은 최소 그 5명에서 6명까지 이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했지만 한국 대표단이 무슨 소리냐 이 단일팀 논의를 그 무산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배수진을 치면서 이 3명 출전에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남북 단일팀 그 한반도기가 그 그려진 특별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그 단일팀의 그 영문 축약어는 COR 즉 그 불어 이 꼴에서 그 따온 이제 그 COR로 하기로 했고요. 북한 선수단의 규모도 확정이 됐습니다. 모두 그 46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선수 22명, 임원, 코치 포함해서 그 24명이고요. 북측 기자단 21명이 오도록 이제 합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이 참가 종목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는 그 여자 아이스하키를 비롯해서 이 북한이 그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포기를 했던 피겨 스케이팅 페어, 쇼트트랙, 1500m와 그 500m 남자 그리고 그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알파인 스키 종목 이렇게 좀 확정이 됐다고 하죠. 그렇군요. 그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어제 창당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쪽도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이 창당을 빨리 해야 보정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 이제 6일까지인가는 거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두 그 18명의 이제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18명이 중요하죠. 그러면 교섭단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또 이제 몇 명 더 이제 오면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재파인 그 박주선 의원도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그 개혁신당이 합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그 중대 노력을 더 하겠다. 이런 입장도 같이 밝혔다고 하죠. 약간 뭐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를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잘하면은 한 4개 정도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어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그 카페에서요, 근데? 네? 요즘 뭐 카페 정치가 많이 정치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카페, 콘서트, 뭐, 하면은 콘서트. 맥주집도 요즘 가끔 하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정치를 감성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정치 이성적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감성만 긁어대면 이게 사실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이성이 좀 남아있나 싶기도 하긴 한데요. 예리하십니다. 예. 그 지난 18일 이 통합선을 함께 한 뒤 그 사흘 만에 가진 이제 공동회견이죠. 네, 오는 28일 역시 뭐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그 공식 발족시키고 2월 4일 국민의당 그 전당대회 직후에 바른정당도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그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특히 그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합쳐질 것이라는 이른바 그 2단계 통합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는 그럴 것 같으면 저나 그 다른 의원들 2차에 걸친 그 탈당 사태 때 이미 떠났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자유한국당과의 그 2단계 통합이나 이 보수야합은 없을 거라고 이제 분명히 손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이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 그 민주당 이중대를 그 주장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 민주당 이중대론을 펼쳤는데요. 안철수 대표 이 국민의당 내 그 통합 반대파가 탈당하지 않고 그 개혁신당 그 창당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 이는 그 발기인대 등 그 분당을 공식화할 경우에 그 당 대표로서 보고만 있지 않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 그 대변인을 맡고 있죠. 그 최경환 의원 바로 논평을 통해서 금도는 누가 넘었나 엄포만 쏘지 말고 제발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어제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맞습니다. 어제 그 서울시장 그 경선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서 그 우상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을 서울시에서 구현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오전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출마회견을 통해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그 차별화해서 다음 정치 행보를 하려고 하는 분보다는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을 그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또 이 출마한 유력한 후보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 않았던 유일한 후보는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영선, 민병두 의원, 이 두 의원을 이제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어제 기자 간담회 가졌다는 거 저희가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직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른정당의 통합 작업에 앞장서고 계시죠. 정운천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운천입니다. 신당 창당 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아마 2월 4일 날 그 국민의당이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는 전당대회에 준하는 당원 대표자 대회가 2월 5일 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세력까지 포함한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아마 2월 말쯤에 새로운 신당이 창당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규모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지금 현재 그 한 3분의 1씩 그 국민의당이 지금 돼 있죠. 찬성, 반대, 중도. 네. 아마 그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개혁신당 만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40석 전후해가지고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이제 저희는 어떤 가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숫자에 그렇게 크게 매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하고 합당을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40석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네. 지금 바른정당이 9명 아니에요? 그죠? 의원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31명이 동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국민의당. 네? 근데 지금 신당 창당했다고 사인한 의원이 18명인데. 네? 그분들 내부에서도요. 네. 신당 창당이 사실은 지역주의에 지금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면서 계속 지금 저희 합당에 대한 명분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18명 중에서도 빠져나올 사람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가 빠져나올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꼭 계산을 하자면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한 34호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4호석. 네. 34호석이 된다면 저쪽도 원내 교섭단체를 그러면 못 만드네요, 저쪽은. 그죠? 그렇죠. 거기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의당까지 포함한다 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신당 전면에 누가 나서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죠? 네. 네. 신당 전면에 누가 나설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전번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과 안철수 두 분이 합당의 지금 주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분들도 그분들이 아닌가. 두 분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평가를 받아야죠. 앞장서서 나가고.
예. 그 얘기는 결국 이번에 누가 대표가 되든 한 4달짜리 대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게 하고 나면 평가를 받고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유승민 대표하고 말씀을 해보면 그분은 절대로 자기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통합에 이렇게 좀 주춤거렸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전면에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평가를 받을 거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백의종군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철수 대표도 백의종군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호남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전혀 그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꼭 책임을 져줘야 되리라고 생각하지 그 뒤로 물러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공동대표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두 사람의 공동대표? 외부 개혁 세력까지 포함하면 3분 공동대표도 될 수 있죠. 아하. 예를 들면은 누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번에 이제 인재영이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우리 합당을 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정당이 꼭 만든 분들을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 같은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가능하려면 이번 합당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근데 그분 뒤에 계셔가지고 제대로 지지받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외부에서 한 분은 모셔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역할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우리 정치 체제, 우리 창당 정신에 맞는 그러한 분들을 한번 새롭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카드가 하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야 있으시죠. 예. 자, 그리고 정문 대문 활짝 열어주겠다.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한테 올 사람은 정문 활짝 열어둘 테니까 와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죠? 그 말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번에 국민의당과 저희 당이 합당하는 것은 전혀 우리 정치사에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의 출발입니다. 예. 그런 새로운 미래 출발에 맞는 분들이 우리 한번 합쳐서 새로운 미래 개혁 세력으로 나서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결이 달라도 올 사람이 좀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이제 합당하고 난 뒤에 지역 여론이나 여러 의지가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아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 몇 명 정도 올 거라고 보세요? 그것까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명이나 생각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렇게 저 말씀을 주시니까. 세상은 다 열려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 바른정당의 국민의당이 국민의 큰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알리게 되면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라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문 열어놨다 그러는데 열린 문으로 나가는 사람만 있었어요 여태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문은 열어놨는데 바른정당에서 또 나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 문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오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나가는 용도도 있거든요. 나갔다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과거의 그러한 지역주의 진영 논리로 30년을 우리가 정치사가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거기에 기준을 두어서 지금 나가신 분들은 나갔어요.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은 전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정말 과거의 30년 역사의 피로감을 가진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다시 우리 문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통합 반대파 쪽에서도 신당을 만들겠다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지금 18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물론
뭐 박주선 국회 부의장 같은 분들은 뭐 내 이름은 올렸지만 뭐 그쪽으로 아직 그 동참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들이 만든 게 민주당 이중대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세요? 지금 저도 이제 제 지역구가 호남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에 계신 중진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데 그분들은 과거의 지역주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자기의 지역의 어떤 이기적인 또는 지역주의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구조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전주에 가서 30년 역사를 깨기 위해서 지금 내려가서 거기에서 보수로 당선이 됐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30년 동안 해왔던 지역주의 진영 진보 보수 여기에 이 프레임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미래로 가자. 그래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굉장히 설레임을 갖고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지역주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DJ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상진 교수님하고도 지난 금요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이 DJ 정신 계승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오케이 한다면 합당과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다른 정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DJ 정신 계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DJ 정신 계승은 그분들로 보면 안보면에 햇볕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저희의 DJ 정신은 DJ 대통령이 비서실장도 경상도 분을 오셨어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무지 노력하신 분이거든요. 김준관 비서실장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햇볕 정책 그 자체도 대북 포용 정책인데 대화를 전제로 한 정책인 강원 정책의 차이였을 뿐이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북핵을 앞에 놓고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안보 정책이야말로 이제는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다. 이번에 통합포럼에서 계속 안보정책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사실 7.4 공동성명이나 14정신이 다 우리가 존중하고 계승한다는 내용이 강령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테두리 내에서의 DJ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지금? 계승이라고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승하는 거는 부분적으로는 계승하지만은 지대의 정신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합당을 하게 되면 논해가지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승과 존중의 차이는 뭘까요? 계승은 그대로 따르는 거고요. 존중은 DJ 정신의 그런 내용들의 좋은 거를 찾아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나저나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적이 어떻게 됐냐. 지금 지도부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한국당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희는 2당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아직도 한국당은 패권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또 과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 세력으로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의 큰 지지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지금 30년 동안 권력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뛰어넘자.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정당으로 가보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30, 40대 중심으로 젊은 세력 중심으로 한번 새로운 정당 체제를 만들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급물살 탈 것이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수사하면 될 일이지 참 정치 보복이다, 분노다 이런 등등으로 지금 뭐 진흙탕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엄청나게 지금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정치 중심으로 가야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거 20년, 10년 전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논란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안타깝다, 답답하다 그런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요. 이 또 돌발적인 통치 스타일로 미국과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의 1주년 축제가 축복받지 못하는 1주년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 임시 예산안 처리로 처리 실패로 셧다운 사태를 맞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뉴욕 현지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셧다운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 예산이 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다 멈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아주 촌민약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교통, 예. 이런 그 의료, 이 긴급한 이런 거 빼놓고선 이제, 그 정부에 관할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그게 19일까지는 통과시켜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지금 무력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무력화돼 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셧다운까지 간 이유가? 이게 이제 지금 책임 공방전이 있는데요. 예. 이 미국의 정치권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이제 여야가 잘 타협해서 이걸 넘겨야 되는데 당파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었는데 네. 트럼프 정부와 의회라고 하는 게 큰 틀에서 맞고 구체적으로도 이제 의회의 공화당 민주당의 대결점이 타협을 못한 거죠. 핵심적인 이유는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오는 3월에 끝나는 민주당 텃밭인 대도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그 다카 법안이죠. 불법 체류 청년들 예. 추방하는 거가 3월에 끝나는데 그거를 살리려고 하는 걸 내놨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는 그 멕시코 국경에 그 울타리 벽 만드는 예. 거 거기에 대한 예산안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에 관해 가지고서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예.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는 그거가 안 되면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예. 이제 타협이 안 돼 가지고서 이 셧다운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대 야소죠. 그렇죠. 이 상하 양원이 여대 야소죠. 공화당이 많은데 근데도 네, 그렇게 되는군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 상원은 필리버스터라는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야만 한다는 옵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걸면은 통과가 안 되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예. 이럴 경우에 긴급하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다수당이 우리말로 하면은 핵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과반수만 넘으면은 예. 그거를 종종 썼던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때도 한번 썼고 지난해에 트럼프 공화당이 한번 썼었는데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안 되니까
19일 날 저녁 때 가면 정 안 되면 핵 옵션을 발동해달라고 자기 당인 공화당 지도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가면 정파적으로 의회가 욕먹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일단은 그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비상 조치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정부가 셧다운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은 좀 엉망이 됐어요. 예? 네, 뭐 정부도 이렇게 됐죠. 또 전국적으로 1년 전 20일 취임하는 날 전국에 있는 그 워먼스 마치 여성 그 데모를 했는데 그때보다 오늘 20일 토요일 날 더 크게 미국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고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1주년을 그 플로리다에 가가지고서 좀 샴페인 터뜨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주 그냥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지금 실제로 평가는 어때요? 뭐 정치, 경제, 외교, 뭐 문화 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고민이 많은데요. 예. 외곽에서 볼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1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전에 선거의 한 후보처럼 이 자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한 30에서 35% 크게 잡으면 이런 자기 아주 열렬한 지지 기반만 갖고 가면 된다는 계산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조사를 하고 하는 대도시 위주의 주류 언론 매체들은 계속해서 트럼프랑 이제 그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론을 볼 때는 뭐 낙제점이다, 1년 동안 평가를 해보면 F학점이다 이런 게 나오지만은 그렇지만 이게 그 미국 중산층, 백인 중산층과 그 이하에 있는 이 여론을 볼 때에는 민심은 처음에는 약간 저항하고 좀 항거하다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전문가들 얘기가 사실 미국 시민 입장의 눈으로 볼 때는 저항에서 적응으로 갔다. 이게 민심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 외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이 남북대화 된 거 이 트럼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트럼프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할 때 남북대화가 내가 압박한 덕이라고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여하튼 그런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얘기까지 표현을 했죠. 그런 그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는 분명한 거는 어떤 게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도 트럼프도 다룰 줄 아는 지도자가 아니냐라는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굉장히 그 트위터에서 막말 논란이 있었지만 아주 그 위협적인 발언을 트럼프가 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덕분에 북한이 대화에 응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 올림픽 관련해서 남북 대화의 조짐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크레딧을 주고 있고 그런 보도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 미국 주류사회 여론에 팽배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보도도 보셨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답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런 보도를 저는 봤는데요. 근데 그 전에 워낙 북한이 대화에 임했을 때에 미국의 여론은 오히려 북한이 대화에 임한 부분 그 원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1년 동안의 그 방식, 그 전략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지지율이 39%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렇죠. 30% 중반대. 한 중반대. 7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1주년을 맞아서 쭉 했는데 평균 한 34에서 많으면 한 37, 39%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취임할 때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지지율이죠. 근데 이 지지율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고 그 이상 그 확장이 안 됐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막 한 것 같지만은 선거 때 다니면서 자기 지지 기반에다가 얘기한 약속, 공약은 거의 다 지켰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은 경제 문제인데 뭐 경제는 지금 뭐 뉴욕 증시 실업률 그다음에 이 경제 성장률 대도시에 있는 주택 경기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호황이라고 하는 그 경제 지표가 나오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결정적으로 올해 그 중간 선거에 끼치지 않을까. 철저하게 트럼프가 그 중간 선거 전략으로 정치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선거가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 선거를 놔두는 공화당의 의원들이 연방급 의원들이 이렇게 리타이어 선언하는 걸 보면은 트럼프의 바람에 위축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문가들은 공화당 비주류가 워싱턴을 점령한 일련의 결과는 이전 1년 전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갖고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도 잘 호황이고 이런데도 지지율이 30% 중반대라는 거 이것도 좀 신기한 현상이네요. 예?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선거 때에 나타난 현상이랑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막상 투표를 하면 다르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당파적이고 사실 지지율이라는 거는 대통령에 오면은 일반 여론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운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죠. 지지율, 그다음에 의회 통과 법안 수나 국제사회 지도력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잘 맞지 않지만은 미국 우선주의의 자국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데에서는 성과가 있지 않냐라는 게 투표에 직접 나올 수 있는 미국 유권자들의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이 될 때 선거하고 올 중간 선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 먹혔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네요. 그죠? 예. 일관성 있게 모든 면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걸로다가 추진해왔다라는 게 나타나니까 나는 공약을 지킨 정치인이다. 뭐 씩씩해질 수밖에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